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간조입니다. 이번 영상은 보건간호학 4과목을 초초초 핵심만 추린 1시간짜리 비법서입니다. 1시간에 보건교육, 보건행정, 환경보건, 산업보건, 비법을 모아드렸어요. 보건간호학 총 15문제죠? 6개 이상 맞으면 꽈락 없이 패스되잖아요. 비법서 있으신 분들 요점 자료 병행해서 보시고요. 영상 반복해서 이 속에 있는 내용 모두 씹어 먹으셔서 무조건 10개 이상 맞으세요.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기간조와 함께 합격! 가자!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보건교육을 한다고 만약에 생각해보자고요.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고! 숨쉬어! 숨쉬어! 숨쉬라고! 숨쉬라고! 숨쉬란 말이야! 어떠셨어요? 주의 집중 좀 되셨어요? 흥미가 좀 생기셨을까요? 심폐소생술은 좀 제대로 배워놔야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심폐소생술하는 위치가 틀렸어. 압박 위치 젖꼭지와 젖꼭지 중간인데 지진이 엄한데 누르고 있어. 가슴 압박대 인공호흡 30대 2인데 더군다나 익사자는 기도 유지 먼저 하죠. 그리고 인공호흡 후 분 다음에 가슴 압박하는 건데 우리 이렇게 배웠던 거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죠. 지식을 배워서 실생활에 써먹을 수 있겠죠. 지식을 배워서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보건교육의 목표입니다. 보건교육을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뭘까요? 교육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저 교육을 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교육은 가장 먼저 실시해야 될 게 주민의 요구 파악, 동기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배워야 되는 동기가 있어야겠죠? 흰색 패딩을 입은 남성이 비틀거리며 걷더니 그대로 도로 위에 쓰러집니다. 몇몇 시민들이 남성을 그냥 지나치는 사이 길거리를 지나던 학생 4명이 남성에게 다가갑니다. 이리저리 상태를 살피더니 한 학생이 주저없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얼마 후 구급자가 도착하고 남성은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그리고 대상자는요, 전 국민이에요. 그거를 우리 교과서에서는 주민 전체다. 주민 중에서 어떤 주민? 지역사회 주민 전체. 길거리 가다가 정말로 쓰러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고 심폐소생술도 하고 119도 불러줘야겠죠? 우리가 행동이 변화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행동의 변화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보건교육의 진행 방향입니다. 쉬운 것부터 가르쳐주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것으로 난이도가 점점 상승하는 거고요. 과거 거에서 최신순으로,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구추, 요거 하나는 좀 기억하시고요.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거 가죠. 직접적인 것에서 간접적인 거 갑니다. 친숙한 거 먼저 알려주고 낯선 거 설명 들어가요. 이게 최근 국시에 나왔었죠. 보건교육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니네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해서 질병도 예방해라 이겁니다. 코로나 예방 교육의 목적은요? 스스로 마스크 끼고 손 씻고 면역력 올려서 코로나 걸리지 말아라 이거죠. 보건교육을 할 때 파급 효과가 가장 크고 태도 변화가 잘 나타날 수 있는 대상자는요? 초등학생입니다. 11살, 12살 형제가 심폐소생술로 갑자기 쓰러진 엄마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심폐소생술을 기억해뒀다고 합니다. 어릴수록 자기가 배운 대로 하는 편입니다. 보건교육의 실시 절차, 매번 국가고시에 나오고 있어요. 교육을 실시하려면은요, 3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일단 도입 부분에 제가 동영상 딱 틀어드렸죠? 어때요? 여러분 주의 집중하셨죠? 학습의 동기를 높여주는 단계가 도입 단계예요. 본격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는 전개, 같은 말로 본론이에요. 심폐소생술은 1분에 100에서 120회를 해라. 인공호흡은 10초 이내에 2번을 불어야 한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어디 위치에 붙이고 리듬 분석할 때는 모두 물러나세요를 해야 된다. 이런 디테일한 내용을 전개, 본론에 배웁니다. 아시겠죠? 실질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는 전개, 본론 단계이다. 본격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는 전개, 본론 단계이다. 교육의 성과를 평가하는 단계도 전개, 본론 단계이다라는 거예요. 결론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용을 요약해 줍니다. 대상자들이 이해했는지 마지막으로 썸머리 해주는 거예요. 미리 질문할 문항까지도 작성하는 게 결론 종결 단계라는 거. 교육의 주요 개념을 썸머리 해준다, 요약해준다, 결론이죠. 본격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진다, 전개, 본론 단계죠. 학습의 동기를 높여준다, 주의 집중을 시킨다, 사진, 비디오,
막 던져준다? 도입 단계죠? 이게 바로 교육의 실시 절차예요. 도입, 전개, 결론 이렇게 나와도 아셔야 되고요. 도입, 본론, 종결 이렇게 나와도 아셔야 됩니다. 종결이 최근 국시에 나왔었죠? 요번에 그러면 약간 본론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요? 본격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거 전개 단계, 본론 단계이다. 주의를 집중시키는 거 도입 단계이다. 문제, 보건교육 시 교육자와 대상자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대상자의 학습 동기를 높여줘야 하는 단계는 동기에다 딱 동그라미를 치고 이 문제를 푸셔야 돼요. 동기를 부여해주는 거, 귀간조가 초반에 딱 비디오 틀어줬던 거 도입 단계이다. 문제, 폐암 사진을 보여주고 동영상이든 사진이든 보여주면서 주의를 집중하는 단계가 뭐죠? 도입 단계예요. 문제, 보건교육 과정에서 실질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 본격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 전개, 본론이죠. 문제, 본격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개, 본론이죠. 문제, 교육의 주요 개념을 요약해주는 단계는 썸머리해주는 단계는 종결이다. 쉽죠, 여러분? 보건소의 금연 프로그램 단계. 나 한 달 이내로 담배 끊을 거야. 준비 단계입니다. 6개월 이상 담배 끊었어요. 담배 끊은 지 1년 됐어요. 다시 담배 피지 않게 유혹에 대한 대처법을 교육하는 유지 단계가 되겠습니다. 보건교육의 평가 방법, 이것도 매번 나옵니다. 보건교육에서 두 문제를 찍어라 하면은요. 실시 절차, 그리고 평가 방법이 되겠어요. 평가 방법에는요. 교육 전에 하냐, 교육 중간에 하냐, 교육 끝난 후에 하냐 이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전, 중, 후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문장이 길어도요. 전, 중, 후에 동그라미를 치면요. 답이 뭐가 돼요? 전, 교육 전이면요. 진단평가로 갑니다. 교육 중간이면요. 형성평가로 가요. 교육이 다 끝난 후야. 그러면 총괄평가로 갑니다. 아시겠죠? 그냥 전, 중, 후에 동그라미를 치고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로 가시면 됩니다. 이제 어떤 분이 이거를 이제 초성을 만들어 주셨어요. 전진, 중형, 전진. 그룹 신화의 전진 있잖아요. 전진이 중형 차를 탄다. 그래서 전진, 교육 전에는 진단평가. 중형, 교육 중에는 형성평가. 전진, 중형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전진, 중형으로 외우세요. 교육이 다 끝난 후에는 총괄평가. 이거는 뭐 쉬우니까요. 문제, 보건교육 후 하면은 후에 동그라미 쳐야겠죠? 후, 총괄평가 이렇게 갑니다. 학습 대상자가 성취 수준을 달성했는지 측정한다. 또 문제, 보건교육 중이면요? 형성평가예요. 중형, 그쵸? 문제, 보건교육 진행 중, 그럼 중형, 형성평가 바로 갑니다. 문제, 초등학생에게 심폐소생술을 교육한 후 평가 기준 점수인 80점 이상의 학생에게 수료증을 모두 발급하였다. 여기는 후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물어보는 거는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 이겁니다. 수료증을 다 준 거는 절대적으로 준 거죠? 절대평가입니다. 간호조무사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60점 넘으면 다 주잖아요. 꽈락만 없으면. 절대평가입니다. 여러분 문제 맞춰보세요. 동일한 대상을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 측정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정도가 뭘까요? 신뢰도입니다. 관찰법과 시범교육이 중요합니다. 관찰법은요. 시범보여서 가르쳐주고 한번 해보세요 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관찰법의 대표적인 게 인슐린 주사 방법, 신생아 목욕 방법, 모유 수유법입니다. 시범을 보여서 가르쳐줄 수 있는 시범교육은 뭐가 있을까요? 당뇨 환자에게 인슐린 주사법, 유치원생에게 손 씻는 방법 가르쳐줬어요. 비만아동 식사교육, 식판에 밥은 요만큼만 담어, 국은 요 정도만 담어, 얘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눈으로 직접 시범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만성 신부전 환자의 가정에서의 복막투석법, 투석은 이틀에 한 번씩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거를 시범교육으로 가르쳐준다. 시범교육으로 가르쳐주고 한번 해보세요 하고 또 지켜보게 되면 이게 관찰법이 되는 것입니다. 평가 방법의 유형이에요. 시범교육의 장점은요. 실무 적용에 용이하다. 내가 4살 뚫고 인슐린 주사 놔야 되고 내 애기 목욕시켜야 되고 내 애기한테 젖 먹여야 되는데 얼마나 용이합니까? 그죠? 대상자를 주의 집중시키는 데 효과적이죠? 나한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교육이니까요. 평가 방법에는요. 교육 전이라면요. 전진이죠. 진단평가. 교육 중이라고 하면요. 중형, 형성평가. 교육이 다 끝난 후 하면은 총괄평가입니다. 같은 문제를 2번 반복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온다. 신뢰할 만하다. 신뢰도예요. 문제. 보건교육 진행 중 하면은 뭐죠? 중형, 형성평가 이렇게 가세요.
보건교육 방법에는 개별교육, 집단교육, 원격교육이 있어요. 집단교육에 7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국가고시에 나오고 있죠? 집단교육, 집단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강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게 강의예요. 집단 토의가 있어요. 브레인스토밍, 또 분단 토의, 배심 토의, 심포지엄, 시범 교육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집단 교육이에요. 일단 강의는요. 이 영상 올리면 전국에 있는 분들 다 보실 수 있죠. 비용과 시간이 절약됩니다. 여러분이 기본 지식이 없을 경우에도 가능해요. 그게 피교육자가 기본 지식이 없을 때도 가능하다 이런 말로 대체할 수 있겠죠. 교육자는 강사예요. 피교육자는 학생입니다. 그룹 토의, 집단 토의. 민주적 회의 능력, 민주적으로 자유롭게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집단 토의, 그룹 토의예요. 민주적 그 집 이렇게 외우세요. 민주적인 회의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집, 그룹 토의 같은 말로 집단 토의이다. 자유로운 토론,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 하면은요. 브레인스토밍 이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상반된 의견이다 하면은요. 배심 토의, 패널 토의로 가셔야 돼요. 키워드만 뽑아서 가셔야 됩니다. 상반된 의견이다. OX로 좀 극단적으로 토론한다 하면은요. 배심 토의, 패널 토의예요. OX 굉장히 상반된 의견이라는 거. 모두가 전문가다 하면은요. 심포지엄이에요. 문제. 한 주제에 대해서 상반된 전문가들이 상반된에 동그라미를 치고 상반된 거야? 그러면 패널 토의, 배심 토의지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또 사회자, 발표자, 청중이 모두 주제에 대한 전문가이며 모두가 전문가 하면은 심포지엄 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 외우지 못해도 키워드만 동그라미 치고 가는 거예요. 또 교육 매체에 비법스 있으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감염병이 유행돼 있어 가장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뭐죠? TV, 매스컴, 유튜브 이런 대중 매체예요. 문제. 에이즈 감염이 의심돼서 보건소에 방문한 대상자에게 적합한 교육의 방법은 개별 상담입니다. 약간 프라이버시잖아요. 82세 노인에게 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주기적으로 결석률이 많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개별 상담해야 된다. 이 교육 방법 중에서 개별적으로 상담해라 하는 게 이 2가지가 있습니다. 노인일 때 약간 1대1로 가르쳐줘야 되니까요. 그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빗한 감염병이니까요. 보건교육 제가 썸머리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중요한 거. 진행 방향이요. 쉬운 거 먼저, 그 다음에 어려운 거 가고요. 과거에서 최신 순으로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간다. 보건교육의 실시 절차, 제가 여러분에게 교육하는 절차는요. 도입, 전개, 결론입니다. 자극을 주죠. 주의 집중 주죠. 도입이에요. 본격적으로 교육하는 거요. 전개, 본론이에요. 마지막 단계. 개념을 요약해주고 썸머리 해주는 거 결론 종결입니다. 지금 제가 썸머리 해드리고 있죠? 결론 종결 단계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 이내로 담배 끊겠어? 준비 단계죠? 담배 계속 끊고 있어? 6개월 이상, 1년 이상 끊고 있어? 유지 단계예요. 보건교육의 평가 방법. 교육 전이면요. 전진, 진단평가. 교육 중이면요. 중형, 형성평가. 교육 끝난 후면은요. 총괄평가라는 거. 간호조무사 국가고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육받는 중간에 학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보잖아요. 그것을 형성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왜? 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교육 방법이나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참여 정도나 이해 정도를 파악해서 그 선생님이 학습 지도 방법을 바꾸거나 교육 과정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중간에 하는 평가는 중형, 형성평가라는 거. 교육이 다 끝난 후에 여러분이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시험 보죠? 이거를 총괄평가로 생각하셔도 되죠. 교육 내용이 다 끝난 후 학업 성취 수준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목적이다. 1년 동안 얼마나 제대로 배웠는지에 대해서 테스트하잖아요. 보건교육 후 학습 대상자가 성취 수준을 달성했는지 측정하기 위한 평가 60점 이상은 맞을 수 있니? 이렇게 테스트하는 게 총괄평가다. 여러분 맞춰보세요. 민주적 회의 능력, 민주적 그 집이죠? 그룹 토의, 집단 토의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자유롭게 상호 의견을 교환한다? 브레인스토밍 팝콘 회의예요. 자유롭게 톡톡 튄다 팝콘 회의. 상반된 의견 OX죠. 배심 토의, 패널 토의. 모두가 전문가 심포지엄입니다. 개별 상담해야 되는 사람들, 노인 아니면 에이즈 감염자.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보셔야 돼요. 보건지표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영아 사망률 중요하니까 한번 짚어드릴게요. 영아 사망률 2023년에 태어난 아기가 100명이에요.
그런데 올해 5명 죽었어요. 영아 사망률 공식 어떻게 끼워 맞추죠? 영아가 사망했어. 이걸 분자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100명 태어났죠? 100명 분의 5명 죽었죠? 100분의 5 곱하기 1000. 이게 바로 영아 사망률이라는 얘기죠. 영아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그 나라의 보건 지표가 0 아니다. 애기들이 죽었다는 것은 그 나라의 건강 지표나 상태가 굉장히 나쁘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 이 영아 사망률을 그런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어요? 일정 연령군이죠. 0에서 1세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높고요. 영아 사망률의 변동 범위가 큽니다. 조 사망률의 변동 범위보다 크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쳐요. 영아 때부터 애들이 비시비시 하면은 커서도 좀 아프겠죠. 또 모자보건 사업의 중요한 평가 지표로 영아 사망률을 쓰고 있는 거예요. 공식을 다 알 필요는 없는데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우리 인구와 출산에서 짚어드렸었는데요. 원하고자 하는 값을 분자로 올리는 겁니다. 비례 사망 지수도요. 비례가 사망한 수를 분자로 올리는 거예요. 비례 사망 지수 이게 뭐죠? 같은 해 50세 이상의 사망자 수를 비례 사망 지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비교할 게 있어요. 비례 사망 지수가 높다는 것은요. 그 나라의 보건 수준이 낮은 걸까요? 아닙니다. 비례 사망 지수가 높다는 것은요. 그 나라의 보건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영아 사망률은 그게 높으면은 보건 지수 낮다며. 비례 사망 지수는요. 참 서운하게도요. 기관조에 4060 많으시죠? 50세 이상이 죽었다는 것은요. 나이 먹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 나라 보건 수준이 좋다, 건강하다 이 얘기라는 것입니다. 50세면 사실 좀 너무 젊잖아요. 그런데 이 공식 자체에서는 옛날에 만든 거겠죠? 뭐 한 60세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비례 사망 지수는 교과서적으로 50세 이상이 사망한 비율인데 이게 높다는 것은 그 나라가 건강하다. 젊은 애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건강하다. 이렇게 조금 특이하다는 거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보건행정조직 요거 중요하죠. 우리나라의 보건소의 조직 체계는요.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로 이연화된 체계라서 어렵다 이거죠.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떤 업무를 맡고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예산과 인력을 맡습니다.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서마다 굉장히 텃세가 있다고 합니다. 중앙보건조직과 지방보건조직이 있어요. 중앙보건조직에는요. 보건복지부 하나만 있습니다. 그럼 행정안전부는 중앙보건조직 아니었어? 아니에요. 행정안전부는 그냥 모양은 중앙에 있는 건데 조직은 아니고 행정기관이라고 합니다. 이런 디테일이 있어요. 지방보건조직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지방보건조직이에요. 아시겠죠? 중앙보건조직은 보건복지부 하나, 지방보건조직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보건행정의 말단 조직이 있다. 보건소는요. 시, 군, 구에 설치된다. 보건소장 누가 뽑아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뽑죠. 최일선에서 보건행정을 담당한다 하면은 보건소예요. 동네마다 다 있잖아요. 그쵸? 보건소의 인사권은 누가 갖고 있다? 보건소장을 뽑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건소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연 프로그램의 단계. 나 한 달 이내로 담배 끊겠어. 남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너 준비 단계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다 또 하면 다 틀리니까. 보건진료소 하면은 뭐 나오죠? 농특법이 나옵니다. 농특법이 뭐예요? 농어촌 특별조치법이에요. 그 농어촌에도 그러니까 조치를 해야 된다. 의사는 없어도 간호사, 조산사라도 파견해서 건강한 인간의 기본권이니까 기본적으로 건강을 케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보건진료소 아닙니까? 보건진료소 또는 농특법 맨날 시험에 나와요. 맨날 나와요. 그쵸? 이 보건진료소의 배경도 한번 아셔야 됩니다. 1978년에 알마아타 회의에서 건강은 인간의 기본권이다 그랬어요. 건강이 인간의 기본권인데 내가 좀 외진데 산다고 해서 나 돌보지 않고 의사가 없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1980년도에 2년 후죠. 농특법이 생긴 겁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81년에 의료 취약지에 보건진료소를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간호사, 조산사가 가서 기본적인 진찰, 예방접종 이런 것들을 해줬다. 보건진료소, 거기서 일하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농특법, 이거는 세트로 항상 나옵니다. 아셔야 돼요. 문제, 1980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농특법이죠. 이것에 설치된 지방보건의료기관은 보건진료소이다. 우리나라 보건진료소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은 보건진료소이다. 다른 보기로 계속 물어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보건의료시설은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한다. 농특법, 예방접종, 건강증진 서비스를 한다. 보건진료소입니다. 우리나라 보건진료소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은요. 농특법이라고 했어요.
의료 취약지에 만들어진 거다 하면은 보건진료소입니다.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딜까요? 보건복지부 내에 있는 간호정책과입니다.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하면은 간호정책과예요. 보건복지부의 업무는요, 공공보건에 대한 기술 지도 및 감독 권한을 관장한다. 1차 보건의료, 2차 보건의료, 3차 보건의료가 있습니다. 1차 보건의료는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의원, 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이 1차 보건의료입니다. 기본적이고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를 관리한다. 제가 지금 좀 있다가 이비인후과 가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의원이죠? 이비인후과 의원이죠? 이게 바로 1차 보건의료입니다. 이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진료체계가 1차 의료기관이에요. 그런데 뭐 엑스레이를 찍어봐야겠어요. CT를 찍어봐야겠어요. 그래서 병원급으로 리퍼합니다. 이게 2차 의료기관이에요. 병원급은 병상이 30개 이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서울대병원 가셔야겠어요. 이러면 서울대병원 가는 거는 3차 의료기관이죠. 진료 의뢰서도 있어야 되고요. 거기서 조금 더 세분화된 진료를 받을 수가 있고 비용도 더 많이 나옵니다.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 이게 3차 보건의료예요. 의원급,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1차 의료기관, 병원급은 2차,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은 3차 보건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이죠. 상급 종합병원은 500병상 이상이에요. WHO 여기에서 제시한 1차 보건의료 접근에 필수 요소가 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 보건의료를 가볍게 접근하기 위한 필수 요소가 있다 이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거리가 가까워야 된다. 비용도 어느 정도 적당해야 된다. 사람들이 잘 이용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접수, 주지, 이거 국시 정말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접수, 주지, 접근성이 있어야 된다. 뭐를 만들어놨어도 사람들이 너무 멀면은 안 가죠. 지리적,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뭔가 문제가 있거나 이 거리감이 있어서는 안 간다. 수용 가능성, 주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과학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 주민의 참여, 아무리 잘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데요. 지불 부담 능력, 공짜는 아니지만 적당한 가격, 그래도 사람들이 접근성이 편한 가격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보건소 가는 이유는요, 싸기 때문이에요. 피검사 병원에서는 몇만 원 하는데 보건소는 10,000원 이하거든요. 지불 부담 능력 때문에 가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1차 보건의료 요소 중에서 이건 뭐냐? 지리적,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접근성입니다. 거리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접근성이 여러 가지를 보는 겁니다. 문턱이 낮아야 된다. 이게 바로 접근하기 좋아야 된다. 이거예요. 작은 면소지지에 거주하는 80세 할머니가 한 달마다 보건소를 방문하는데 차편이 안 좋아서 버스 타고 1시간 걸어서 20분을 가야 된다고 하면은 이건 뭐야? 접근성이 안 좋다. 지리적인 접근성이다. 사회보장제도 3가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의료급여, 의료보호, 빈곤층, 취약계층에게만 주는 서비스 공공부조죠. 그쵸? 그리고 장애인이야, 특정인에게 준다, 사회서비스입니다. 우리 취업했어요. 4대 보험 띄죠? 국산, 건고노,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5대 보험이네? 노인장기 요양보험은요, 건강보험료에 포함돼서 통합징수합니다. 통합징수한다, 운영은 별도로 한다. 요게 또 국가고시에 나오죠. 사회보장제도는 3가지가 있다. 나라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보장해주는 제도가 3가지가 있는데 사회보험, 강제로 미리 돈을 띄어가서 니네가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내줄게 이거죠. 공공부조, 너무 내가 돈이 없고 빈민층이고 취약계층이야. 그랬을 때 의료급여, 의료보호로 기초생활은 보장해주는 거예요. 사회서비스, 특정인이야. 아동, 노인, 조성가정, 장애인 이랬을 때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준다. 우리는 거의 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사회보험, 4대 보험 내고 있잖아요. 그쵸? 이제 한부모 가정이시거나 뭔가 조금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 공공부조 혜택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본인이 이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 공공부조 이 문제를 틀으시면 안 됩니다. 빈곤층과 취약계층은 공공부조, 의료급여, 의료보호자는요, 공공부조를 받는 거예요, 지금. 국민연금은 소득을 보장해 주는 거죠. 산재보험, 아파가지고, 다쳐가지고, 재해를 받았어. 이거는 병원도 갈 수 있고 돈도 받죠? 의료보장과 소득보장이 동시에 된다.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있으면은 돈은 안 주잖아요. 병원 가서 혜택은 받죠? 의료보장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건강보험료. 보험자는요,
공단이죠. 가입자는요, 우리예요. 국민이에요. 보험자는요, 자동차 보험을 해도요, 그 사고 나면은 그 보험사에서 해주잖아요. 보험자를 보험사로 생각하세요. 가입자는 우리가 돈 내고 가입하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는 국민입니다. 아시겠죠? 가입자는 국민이다. 보험자는 공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이거는 거의 매번 출시되는 키워드인데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요, 강압적 가입 방식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 다니면 직장에서 뛰어가죠? 또 직장 안 다니면 지역으로 뛰어갑니다. 보험료의 차등부가 혜택은 균등한 서비스이다. 돈 많이 버는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요, 많이 냅니다. 하지만 돈 없으면 조금 내죠. 보험료, 돈 내는 건 차등부가 다르게 낸다. 하지만 혜택은 다 똑같이 받는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뭔가 돈 조금 버는 사람들의 짐을 짊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사회 공동의 연대 책임을 통한 소득 재분배의 효과다. 이 말로 풀 수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요, 한 명이 잘못했어요. 선생님이 전체 기합을 줍니다. 그 잘못한 애가 자수해가지고 잘못했다고 할 때까지 전체 기합을 줘요. 연대 책임을 주는 거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돈 못 버는 사람까지 그 짐을 연대 책임져 주는 게 바로 소득의 재분배의 효과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요,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둘로 나뉜다는 거죠. 건강보험공단에서 나머지 돈 주잖아요. 우리 일반 웰에 가면은 우리가 30% 내는 거고, 그 나머지 7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그 병원에서 청구하면 주잖아요. 그게 바로 제3자 지불 제도예요.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금, 현재는 웰에는 우리가 30% 내고 2번은 20%로 알고 있습니다. 이 퍼센트가 중요하진 않아요. 요즘 간간히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나와요. 간호조무사 국시에도 나옵니다. 요양보호사 국시에는 말할 것도 없이 맨날 나오고요.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는요, 사회보험이에요. 나라에서 하는 겁니다. 건강보험과 별도로 운영된다. 돈은 통합 징수하지만 운영은 별도로 되고 있어요. 등급을 받습니다. 1, 2, 3, 4, 5등급, 그 외에 인지 지원 등급까지 나뉩니다. 10등급, 8등급 아니에요. 5등급까지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어떤 사람한테 주죠? 65세 이상인 사람과 65세 미만인 사람을 주거든요. 65세 이상인데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좀 안 돼. 그러면 질병명 상관없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65세 미만이어도요, 노인성 질환으로 쓰러졌어요. 치매, 뇌졸중, 파킨슨이에요. 그러면 신청하면 가능하다는 거.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의뢰를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서비스 대상자는 뭐라고 했어요? 65세 이상인데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안 되면 가능하고 65세 이하라도 노인성 질병이면 된다 했죠? 하지만 거동은 다 불편해야 돼요. 파킨슨병으로 노인성 질환이구나. 6개월 이상의 일상생활이 수행하기 어렵다 하면은 나이 안 보니까 50세여도 오케이. 이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의료급여 공공부조라고 했죠? 의료급여, 의료보호, 공공부조입니다.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다. 장기 요양급여에 3가지가 있어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여기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재가급여, 있을 제, 집가, 집에서 받는 서비스를 재가급여라고 합니다. 뭐가 있어요? 방방방 주단이 있습니다.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가 있어요. 방방방 주단, 방문 요양, 등급 받은 사람들에게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서 신체 활동 도와주고요. 병원 가는 거, 은행 가는 거 도와줍니다. 방문 목욕 설비 갖춘 이동 차량 같은 거 와서 목욕해주죠. 또 방문 간호는요. 방문 간호조무사 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죠? 방문 간호사, 방문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방문해가지고 도와주는데 의사의 지시 하에 오는 겁니다. 의사의 지시 하에라는 말이 있어야 방문 간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방문 간호조무사의 조건도 많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고요. 취업을 해서 3년 경력이 있어야 되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700시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지만 방문 간호조무사가 되는 거예요. 주야간 보호는요. 아침에 한 9시에 갑니다. 오후에 5시, 6시에 차량으로 데려다 주잖아요. 주야간 보호는 하루에 일정 시간 동안 기관에 보호하는 거고요. 단기 보호, 일정한 기간, 한 달, 30일 동안 9일 이내로 맡길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일정 시간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주야간 보호고요. 일정 기간이라고 하면 이 기간의 기를 빼서 단기 보호를 연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일정 시간 동안 기관의 보호에 있다 하면은요. 주야간 보호가 되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가 있다 단기 보호가 되는 거예요. 기간 동안 가 있는데 왜 제가 서비스야? 왜 집에서 받는 서비스야? 한 달은 30일이지만 9일 이내로 받고 나머지 20 며칠은 집에서 지내니까 제가 서비스입니다. 오케이? 시설급여 중요하죠. 이것도 맨날 국시에 나오는데요. 시설급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노인 요양이라는 이 네 글자는 공통이고요. 하나가 시설이고 하나는 공생, 공동생활가정이에요. 공생은요. 입소자를 9명만 받아요. 그래서 집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규모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입소자를 10명 이상으로 받고 10명, 20명, 30명, 40명, 50명. 이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요양원이 노인 요양 시설입니다. 입소자가 9명 이내이다 하면은요. 공생이죠. 10명 이상이다 하면은요. 시설, 요양원이 되는 거예요. 입소자를 왜 9명으로 받을까? 노인 2.5명당 직원이 1명이 필요합니다. 그럼 노인 10명이면요? 직원 4명 필요하죠? 노인 9명만 받으면 직원 1명 빠지죠? 9인 이내로 받습니다. 뭐가?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특별 현금 급여는요. BBB예요. 가족 요양비, 특례 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어요. 가족 요양비와 가족 요양 급여를 비교하셔야 돼요. 가족 요양비는요. 섬이나 벽지 등 이렇게 외진 지역에 살아요. 그 지역에서 서비스 받기 어렵겠죠? 그랬을 때 가족이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했을 때 돈을 주는 게 가족 요양비고요. 우리가 요양보호사를 따서 부모님 케어하는 거 그거는 가족 요양 급여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이게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영상에서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법서 있으신 분들은 읽으시고요. 진료비 지불제도,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 이거 사실 맨날 나오지 않습니까? 저번에 행행포포 이렇게 나왔어요. 행위별수가제가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럼 포괄수가제가 3번이나 나오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행위별수가제가 뭐죠? 행위별로 돈을 매깁니다. 우리 대학병원 가면요. 뭐 기본 진료비 그리고 거기서 뭐 피 뽑았어, 엑스레이 봤어, 교수 진료비 다 따로 내서 마지막에 돈 내잖아요. 그래서 그게 행위별 수가제가 되는 거예요. 사후에 보상을 받는다. 사후에 돈 낸다 이 얘기입니다. 각각 따로 매긴 뒤에 합산해서 진료비를 사후에 청구하는 진료비 지불 제도는 행위별 수가제이다. 의료진의 재량권이 확대되죠? 뭐 심장이 좀 아파요. 그러면은 엑스레이 찍어볼까요? 심전도 해볼까요? 의료의 질은 높아지죠. 돈은 많이 나와요. 의사가 과잉 진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그렇지 않은데 조금 본인이 책임지기 싫어서 긴가민가한 거는 그냥 무조건 검사하자고 하니까 의료비가 상승한다. 이런 세세한 키워드가 다 국가고시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파트는 너무 중요해요. 왜? 100% 나오는 건데 이거는 잘 봐야죠. 지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사는 가능한 환자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의사의 적극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고가의 신의료기술 적용을 촉진한다. 종합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은 환자로 진찰료, 검사비와 수술비 등을 청구하는 진료비 지불 제도이다. 대장암은 포괄수가제 아니니까, 그쵸? 행위별로 다 돈 매긴다. 이거는 다 행위별 수가제가 되는 거예요. 진료비 지불 제도 중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과잉 진료의 단점은 있죠. 서비스는 좋은데 돈이 많이 든다. 종합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은 환자로 진찰료, 검사비, 수술비를 청구한다 하면은 또 우리 포괄수가제인가 싶죠? 포괄수가제 7가지 종목이 아니잖아요. 대장암은요. 헷갈리지 마세요. 행위별 수가제가 요번에 나올 차례이다. 의료의 질이 높다. 의료비도 같이 높다. 과잉 진료비의 단점은 있다. 하지만 진료의 질은 높다. 이게 행위별로 돈 매기는 거 행위별 수가제이다. 사전 보상이에요. 사후 보상이에요. 이 보상에 헷갈리지 마세요. 돈을 사전에 내요. 사후에 내요. 사후에 낸다는 거. 포괄수가제. 포괄수가제는요. 7개의 질병군에 대해서 미리 돈을 매기는 겁니다. 백내장,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충수절제술, 맹장이죠. 탈장 수술, 자궁 적출술, 제왕절개, 항문수술, 치질이죠. 요 7개에 대해서만 포괄로 매겨요. 그래서 백내장 했어. 뭐 100만 원까지 밖에 못 받는다. 제왕절개 했어. 뭐 80만 원 밖에 못 받는다. 이런 식인 거예요. 과잉진료 가능성이 낮겠죠? 7개의 질병군별로 미리 책정된 일정에게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과잉진료를 할 수가 없다. 사전에 돈 내는 걸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얘기입니다. 문제, 우리나라에서 수정체 수술을 받고 합병증이 없이 퇴원하는 환자에게 적용되는 진료비 지불 제도는 수정체 수술이 백내장 수술입니다. 수정체가 뿌해가지고 인공 수정체를 갈아버리는 게 백내장이에요. 그쵸? 이거는 포괄수가제라는 거. 백내장
맹장수술, 제왕절개, 치질수술 요렇게 나오면은요. 이건 그냥 포괄수까지 가는 겁니다. 문제,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1차 보건의료 요소 중에서 다음은 뭐냐? 보건진료소에 운영협의회를 설치했다. 1차 보건의료가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어떤 것이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요.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주민의 참여이다. 제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 영상을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이거 보지 않으시면 이거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주민의 참여, 구독자의 참여,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니까 이 영상이 빛을 발하죠. 문제, 입소 정원이 10명 이상이다? 시설이죠. 노인요양시설이다. 9명 이하다. 9명 이내이다. 공생, 공동생활 가정이다. 이렇게 갑니다. 람사르 협약, 바로 직전 국시에 나왔는데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거 다 패스하시고요. 기온기습, 기류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열중증 나오죠? 열사병, 열경련. 열사병은요,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체온 조절 중추가 망가져요. 땀도 안 나겠죠? 뇌기능이 장애가 되겠죠? 그래서 죽습니다. 열사병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열경련은요, 너무 몸에서 염분이 빠져나가서 경련이 일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염분이 빠져나갔으니까 염분을 보충해줘야겠죠? 소금물을 먹인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물 0.9% 생리식염수 있죠? 식염수를 먹이던지, IV로 식염수를 주사 놓던지, 그렇게 합니다. 기온 역전은 뭐예요? 원래 온도가 역전이 됐다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 산에 올라가면 춥죠? 상부 온도가 원래는 낮아야 되는데 상부 온도가 갑자기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대기 오염이에요. 한마디로 기류가 잘 순환이 안 돼가지고 대기가 오염됐다. 런던 스모그. 런던 가보지는 못했지만요. 맨날 안개가 껴있대잖아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많대요. 이게 다 대기 오염이 발생돼서 이런 스모그가 생긴다. 기온이 역전됐다. 순환이 안 된다. 불감기류, 불감증 우리 못 느끼는 거잖아요. 기류가 불감이에요. 피부가 느끼지 못하는 기류가 불감기류고요. 0.5m/s. 불쾌지수, 불쾌한 지수 가끔 나오는데요. 불쾌지수가 80 이상이면요. 에브리바디, 거의 모든 사람이 불쾌감을 호소한다. 80 에브리바디 이렇게 외웠어요. 거의 모든 사람이 불쾌감을 호소하는 게 80인데요. 거기서 5만 빼보세요. 75면은 거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한 반 정도는 불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75 이상이면요. 이 끝에 5자리를 앞으로 빼고 50%의 사람이 불쾌감을 호소합니다. 견딜 수 없는 상태가 있어요. 86 이상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요. 진짜 86년생은 내가 견딜 수가 없네. 이렇게 암기를 했었습니다. 풍토병, 그 지역의 바람풍, 흑토죠? 그 지역의 기후나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지역에만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강간산패 외웠죠? 강가 지역에는요. 간디스토마. 간 흡충이 많이 생긴다. 또 산간 지역에서는 폐디스토마가 많이 생긴다. 필리핀은 댕기열이 그 지역의 풍토병입니다. 열대지방의 말라리아, 이질, 콜레라 이게 다 그 지역의 풍토병이에요. 우리 지금 코로나19가요. 초반에는 1급이었잖아요. 왜? 신종감염병 증후군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지역에 그냥 풍토병으로 자리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2급으로 하향 조정이 됐다는 거. 자에서는 살균 작용을 한다. 이 정도? 진동, 레느 증후군, 이건 직업병에서도 겹치죠? 만약에 차감기, 바위를 막 뚫어야 돼요. 그럼 그 진동을 고스란히 몸으로 느끼겠죠? 그래서 진동 증후군, 레이노 증후군이 생긴다는 거. 쥐새끼, 모기, 파리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거 3급 감염병에 많이 있잖아요. 쥐, 패스트, 렙토스피라증은 들쥐죠. 발발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 이 중에서 쯔쯔가무시는 원래는 찐득이지만 쥐털에 붙어있는 찐득이 해서 그냥 쥐로 다 모아 본 거예요. 유행성 출혈열, 신증후군 출혈열. 옛날에 공익 광고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잔디밭에 앉지 마세요. 유행성 출혈열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신증후군 출혈열이 유행성 출혈열이고요. 쥐새끼가 그 잔디밭에 뭔가 배설물을 놓으면은 거기에 앉았다가 뭐 잘못하면 죽기도 하더라고요. 모기 매개 질병. 일본 내염 말라리아는 알고 있죠? 황열, 댕기열, 심장 사상충 이런 게 다 모기 매개 질병입니다. 강아지, 고양이 키우신 분들은요, 그 신장 사상충 약 발라주잖아요. 이게 바로 모기 매개 질병입니다. 파리 매개 질병은요, 먹어서 걸리는 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이질, 식중독균 등이 파리 매개 질병입니다. 이거는 질병 관리랑도 겹치니까 그냥 한번 해드린 거예요.
이산화탄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숨 쉬면서도 나오죠? 실내 공기오염의 지표예요. 실외 공기오염이 아니고요. 대기오염의 지표가 아니라 단지 실내에 있는 공기오염의 지표라는 거예요. 왜? 창문 열어서 환기하면은 노프라블룸이거든요. 실내 공기오염의 지표, 군집독의 원인이 됩니다. 간호조무사 학원 40명씩 막 45명씩 밀폐된 교실 안에서 숨 쉬어보세요. 군집독이 오거든요. 쉬는 시간마다 창문 열어서 환기를 하셔야 돼요. 온실 효과의 원인 기체는요. 이산화탄소 CO2이다. 뒤로부터 읽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CO2예요. 2차 대기 오염물질 OR 스케펜, OR 스케펜, 초성 맞았죠? O, 오존, R, 알데히드, 스모그, 케톤, 펜은 그냥 펜이죠? 이거를 알면은 1차 대기 오염물질하고 섞어놔도 맞출 수가 있다는 거. 군집독, 일정한 공간에 다수인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 실내 환기가 불량하여 정상 공기 성분의 화학적 조성 변화로 인해서 두통, 불쾌감, 구토 등을 초래한다. 저 실제로 간호조무사 학원 다닐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머리가 아프고 토할 것 같은 증상이 주기적으로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군집독이었어요. 창문을 수시로 열면서 환기해줘야겠죠? 일반적인 대기 오염의 지표, 일산화탄소, 먼지, 아황산가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존 역시도 대기 오염의 지표다. 아황산가스는요, 이산화황 뒤로부터 있습니다. 이산화황 SO2예요. 또는 아황산가스, 이산화황 이건 뭐죠? 산성비의 주요 원인 물질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벌어지는 현상들.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엘니뇨, 라니냐. 엘니뇨, 라니냐. 엘니뇨,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하죠. 라니냐, 해수면의 온도가 떨어집니다. 열섬 현상 뭐예요? 겨울이 더 뚜렷한데요. 도시 공기가 오염이 돼서 도심 온도가 더 높은 거예요. 몇 도? 5도 정도가 더 높다. 변두리보다 도심이 더 높다. 이건 열섬 현상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대기 오염이죠. 산성비는요, 그게 비가 산성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건축물도 부식되고 산림이나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 하면은 산성비로 가시고요. 산성비의 원인 물질은 SO2, 이산화황, 아황산가스라는 거. 미세먼지 문제 은하출판사에서는 없는데 다른 출판사에 있어서 제가 시험 봤던 2020년에 한번 나왔었어요. 이건 찍을 수 있습니다. 엘니뇨, 라니냐, 엘니뇨, 라니냐. 엘니뇨, 해수면 온도가 높아진다. 라니냐, 해수면 온도가 낮아진다. 대장균은요, 한 마리도 없어야 돼요. 왜? 대장균은 똥균이니까요. 100cc에서 한 마리도 없어야 된다. 하지만 일반 세균, 우리 손에도 이 세균이 막 붙어 있는데 이 손으로 과자도 집어먹고 이렇게 빨아먹고 하잖아요. 있어도 돼. 얼마나? 100마리가 이하여야 된다는 거죠. 1cc에 100마리 이하여야 될 것. 대장균은 한 마리도 없어야 된다 이거죠. 밀스 라인케 현상 이게 뭐죠? 상수도 관리를 해가지고 감염병을 없앴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물이 더러워가지고 별의별 병이 다 걸렸잖아요. 콜레라, 장테푸스, 파라티푸스 이런 거 다 막 우물물 먹고 걸렸단 말이죠. 상수도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수인성 감염병 환자의 발생률을 줄였다. 이게 밀스 라인케 현상입니다. 이타이 병의 원인 물질은요, 카드뮴이에요. 카드뮴. 카드 이빠이 긁었다 이렇게 암기해도 되겠죠? 기내미 사건. 가자미도 아니고 기내미는 뭐야? 일본에서 발생했던 수질 오염 사건이래요. PCB가 주 원인이었다. 수질 오염의 지표, 요 문제에 유력하지 않나요? 이건 거의 매번 나오는데요. 용존산소, DO, 디졸브드 옥시즌,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이요. 이게 물속에 산소가 많으면 깨끗한 물일까요? 더러운 물일까요? 깨끗한 물입니다. 그래서 DO, 용존산소가 많으면 깨끗한 물이다. 이게 적으면 더러운 물이다. 이거 맨날 나오지 않습니까? 차가운 물은 깨끗한 물이다. 부유물질이 많으면 더러운 물이다. 미지근한 물은 더러운 물이다. 찬물은 깨끗한 물이다. 바닷물은 더러운 물이다. 이게 다 기출 지문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염분이 높으면 더러운 물이겠죠. 용존산소는 감소하는 거예요. DO가 높으면요. BOD, COD는요. 반비례 낮아집니다. BOD, COD가 뭐예요? 부유물질이 많아요. 유기물이 많아요.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BOD. 바이오, 옥시즌, 디졸브드 이런 거 같은데. 이런 거 모르셔도 되고요. BOD, COD가 높으면요. 더러운 물입니다. DO가 높으면요. 깨끗한 물입니다. DO가 낮으면요. 더러운 물입니다. BOD, COD가 낮으면요. 깨끗한 물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DO와 BOD, COD는 반비례예요. DO가 높으면 BOD, COD는 낮은 거고요. BOD, COD가 높으면 DO는 낮은 겁니다. DO가 많아지면 깨끗한 물, BOD, COD가 많아지면 더러운 물이에요. 요걸 기억하세요.
물에 정화법이 있습니다. 자정작용. 사람이 손을 안 대도 알아서 정화가 되는 거는요. 침전, 가라앉고요. 분해, 희석, 일광소독. 혼자 가라앉고요. 혼자 미생물 분해돼가지고요. 희석돼가지고요. 햇빛 받고 소독되는 거는 혼자 자정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인공적으로 정화하려면은요. 침사지, 큰 건더기를 걸러냅니다. 침전지 가라앉히고요. 여과지, 그리고 소독, 염소 소독하겠죠. 도시하수 처리법의 순서, 스크린, 침사지, 침전지, 활성온이법, 염소소독, 급수. 폐기물 관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쓰레기 처리법은요. 땅에 묻어버립니다. 매립법. 그냥 묻어버려요. 그런데 부피도 많이 차지하고 더 이상 묻을 곳이 없겠죠? 소각 처리가 가장 위생적이고 이 부피도 줄여들어요. 하지만 이 소각장을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고요. 태웠을 때 대기 오염이 있다. 매립법보다는 낫지 않나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땅에 묻어버립니다. 매립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게 가장 중요하죠? 쓰레기 처리법은 매립법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식중독균은요. 포도상 구균이었죠. 다이옥신은 뭐예요? 일반적으로는 안 생겨요. 하지만 태웠을 때 생깁니다. 생활 쓰레기 중에 전선, 비닐 또는 뭐 폴리여마 비닐, 폴리여마 바이페닐 뭐 이런 거를 분해할 때 생성된다. 몸속으로 들어가서 지방 조직에 축적된대요. 여성의 생식력에 영향을 미친다. 태울 때 발생한다. 퇴비 처리법, 종전국시 나왔죠? 음식물이나 낙엽 등을 처리해서 퇴비로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요번에는 매립법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식중독균 중요하죠? 독소용 식중독에는 3가지가 있어요. 보웰포, 보톨리누스, 웰치균, 포도상 구균이 독소용 식중독입니다. 보거중독, 테트로도톡신이죠? 남성 호르몬은요, 테스토스테론이에요. 이름 헷갈리지 마세요. 이 파트가 중요합니다. 식중독균. 장염 비브리오균은요, 어필에 먹고 걸린다. 포도상 구균은요, 유통기한 지난 케이크 먹고 걸린다. 학교 급식, 군대에서 급식 먹고 걸린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식중독균, 잠복기가 가장 짧다, 포도상 구균이죠. 돼지고기 삶아 먹어. 돼지고기 덜 익혔을 때 발생되는 식중독, 살모넬라균. 우리 계란도요, 물에 씻어서 먹어야 돼요. 먹기 직전에 이렇게 수돗물에 헹궈서 먹어야 된다. 이게 요양보서 국가고시에 나왔잖아요. 안 그러면 살모넬라균에 중독된다. 돼지고기, 날고기, 닭고기, 살모넬라균이 있습니다. 통조림 먹고 걸렸어? 통보, 보톨리누스균이에요. 햄버거 먹고 걸렸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5-0157입니다. 0157이 뭐냐?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의 이 표시예요. 세균성 식중독, 아장살장, 아리조나, 장구균, 살모넬라, 장염 비브리오균, 이건 다 세균이라는 거죠. 독소형 식중독, 보웰포, 보톨리누스, 웰치균, 포도상 구균, 엘리뇨, 라니냐, 핍뇨, 다뇨. 핍뇨는 요비중이 높아요. 다뇨는 요비중이 낮습니다. 물리적 보존법이 뭐죠? 첨가물 없이 그냥 자연 상태로 보존하는 게 물리적인 보존법이에요. 그냥 자연 건조하거나 냉동 냉장하거나 그냥 끓이는 가열법 또는 저온살균법이 다 물리적인 보존법입니다. 저온살균 온도요 60에서 63도 또는 63도에서 65도예요. 60도대이다. 화학적 보존법은요. 소금이든 설탕이든 뭔가 화학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염장법, 당장법, 이게 바로 화학적인 보존법입니다. 첨가물에 의한 보존법, 절임법, 염장법, 당장법, 방부제 이런 거요. 방부제는 세균 죽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성장과 번식을 억제합니다. 와, 너 미모가 방부제 먹었다. 이게 뭐예요? 늙는 것을 억제했다 이거예요. 환경보건 문제 한번 스피드하게 풀고 마무리할게요. 공기의 오염과 인공연료, 도심의 온도가 높다? 열섬이죠. 인체에서 비타민 D가 형성되도록 작용하고 도르노선이 있는 광선은? 도르노선이 뭔지 모르는데 건강선이래요. 비타민 D, 자외선이 살균작용했지. 자외선, 비타민 D는 자외선하고 연결하세요. 자외선은 피부에도 안 좋긴 하지만 비타민 D가 형성되니까 받긴 받아야 된다. 수질오염 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BOD죠? 이게 높을수록 수질 오염은 높다 그랬습니다. BOD, COD가 높을수록 더러운 물이다. 작업 환경의 물리적 유해균에 해당하는 것은 진동, 레노 증후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습지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국제협약, 람사르 협약. 물의 오염도 지표 중에서 용존산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염분이 높을수록 용존산소가 감소한다. 찬물은 깨끗한 물이다. 바닷물은 더러운 물이다. 부유물질이 많으면 더럽다. 미지근한 물도 더럽다.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염분이 높다는 것은 용존산소, 깨끗한 물이 아니라는 거니까 감소한다.
식품보존법 중에서 화학적인 보존법은 절임법, 당장법, 염장법 이런 거요. 음식 찌꺼기나 낙엽 등의 가연성 쓰레기의 분유를 혼합해서 세균, 방사선균, 곰팡이 등을 비료로 만든 거 퇴비법이다. 그냥 묻는 거 매립법이다. 태우는 거 소각법이다.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상, 이상기후가 증가한다. 지구온난화 문제가 있다. 유기물질의 과다 유입으로 발생한 수질 오염 상태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높아진다. BOD, COD가 높아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2차 대기 오염물질은 OR, 스케펜, O, 오존, R, 알데히드, S, 스모그, 케톤, 펜은 펜이죠. 포도구균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은 장독소이다. 독소형 식중독, 보웰포, 보톨리뉴스, 웰치균, 포도상 구균은 독소형 식중독이다. 고도 20-30km의 대기층에 있으며 태양의 자외선을 일정하게 막아주는 곳은 오존층이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대기 오염 현상은 공장이나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배출된 산화물이 대기층에서 산화되어 있다가 지상으로 강하하여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산림을 황폐화시키고 철제 구조물 부식 등의 피해를 준다. 산성비죠. 산성비의 원인 물질 SO2, 이산화황, 아황산가스다. 어패류를 먹은 다음날 하면은 장염 비브리오군 가세요. 어패류를 먹은 다음날 설사, 복통, 구토, 발열 등을 호소할 때 장염 비브리오균을 의심한다. 가장 우수하며 토지가 적게 들고 파리와 모기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도시하수 처리법은 활성온이법이다. 다음에서 의심할 수 있는 식중독은 급식으로 햄버거를 먹은 햄버거 하면은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0157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폐기물 처리법 매립법이죠.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는 이산화탄소 CO2예요. 용존산소량이 높은 물의 특성은 깨끗한 물이죠. 온도가 낮고 깨끗하다. 오염된 물은 용존산소량이 낮다. 깨끗한 물은 용존산소량이 높다. 염분이 높으면 용존산소가 감소한다는 거. 신축 아파트 하면은 새집 증후군이죠.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가족들이 두통, 피부염, 목이 따갑다 하면은요 새집 증후군이에요. 포름 알데히드가 원인입니다. 담배에 이어 두 번째로 흔한 폐암의 원인 라돈. 폐암 걸려서 내 돈 없어졌다. 라돈. 폐기물을 모아 묻은 폐기물 처리 방법으로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은 매립법이래요. 땅에 묻으면 그 지저분한 것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지하수를 오염시킨다. 음식 찌꺼기나 낙엽 등의 가연성 쓰레기의 분유를 혼합하고 퇴비법이죠. 반복만이 살 길이다. 공부는 그냥 하는 것이다. 산업보건, 산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건강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자. 이게 산업보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보호에 적합한 작업 환경에 배치해서 일하도록 하는 것,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산업보건의 정의고요. 산업보건의 목표는요, 근로자가 건강해서 일 많이 해서 회사가 돈 많이 버는 게 바로 산업보건의 목표입니다. 1차적인 목적, 근로자의 건강관리. 왜 건강하게 시켜? 퇴사하거나 지각하거나 결근하게 되면은 이 일 진행이 안 되잖아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코로나 터지자마자 마스크 대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마스크 막 주문했어도 판매자가 맨날 취소하고 가격 올리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때 마스크 공장 쉬지 않고 돌아갔어요. 그 근로자가 건강하지 못하면은 못 찍어내겠죠. 그러면 그때 한 장에 막 10,000원씩 팔지 않았습니까? 5,000원, 10,000원? 돈 못 벌잖아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근로자가 건강해야 된다. 그게 바로 산업보건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잘구리한 거 몇 개 더 갈게요. 근로자가 건강해야 된다. 직업병도 예방해야 된다. 나중에 또 소송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로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람을 알맞은 작업에 배치시켜서 작업 능률을 올려서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그 기업이 돈을 벌겠다. 이겁니다. 산업보건에 담당 행정부서가 있어요. 고용노동부의 산업보건과입니다. 근로시간은요? 일주일에 40시간만 하래요. 하루에 8시간만 일하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건강진단. 건강진단 어떻게 해야 돼요? 근로자 전원에게 다 실시합니다. 왜 건강진단을 해? 건강이 어느 정도인지 수준을 파악해가지고 알맞은 곳에 배치를 해야 일이 잘 돌아가니까요. 교과서적인 용어로 봐드릴게요. 작업장에서 부적합한 근로자를 색출하고 알맞은 작업에 배치시키기 위해서이다. 굉장히 정밀한 작업을 접착하는 일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눈이 안 보여. 이 사람이 노안이 왔어. 근데 시력 검사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디테일한 작업 말고 굵직한 작업, 포장 작업 이런 거 시킬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건강 진단을 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직업병의 유무를 색출하고 건강 상태를 관찰하기 위해서, 집단의 건강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산업
산업재해 보상의 근거와 질병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건강진단했는데 어느 사람이 잠복결핵 나왔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약 먹여야겠죠? 그리고 마스크 끼게 하고 약간 격리 조치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이 건강진단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다. 여러분이 이 굵직한 것을 이해를 하면요. 그 보기 5개에서 맞는 답을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달달달달 외울 수는 없거든요. 산업재해가 뭐죠? 다치는 거예요. 일하다가. 근로자가 업무 도중 원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은 인명손상 및 상해가 일어나는 것. 우리가 다치는 걸 계획하는 사람 있어요? 저 얼마 전에 왜 발가락 부러져가지고 기부 쓰고 했을 때 제가 그걸 계획하고 다쳤을까요? 원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사고죠. 사고. 이걸 바로 산업재해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재해 어떻게 예방하죠? 스스로 노력해야 돼요. 다치지 않도록. 그쵸? 산업피로. 피로하면은 우리 과로하면 어떻게 돼요? 뭔가 실수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공장에서 이렇게 뭐 절단하는 거 하고 있는데 실수로 손 자를 수 있다는 거죠. 노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정신적, 육체적, 신체적 피로. 이게 바로 산업피로인데 적절한 휴식과 영양 섭취로 예방을 해야 된다. 왜? 피로하면요? 재해 발생 건수가 증가하겠죠. 작업 시간이 길수록 피로가 누적되겠죠. 그래서 작업 시간에 비례한다. 뭐가? 산업 피로가. 노동 부하와 관련이 있다. 노동의 그 강도가 너무 세면 더 필요하겠죠. 산업 피로의 결과는요. 생산성도 떨어지고 재해가 많이 증가한다. 재해가 증가하면은 그 산업장에서 돈 많이 써야 되겠죠. 보험 처리 해줘야 되니까요. 산재 처리. 그렇기 때문에 산업 피로의 결과는 악순환이다. 그래서 근로자의 건강관리도 실시하고 산업 피로에 대해서도 이 산업장에서 관리를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작업 환경 유해 인자 관리를 볼게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뭔가 유해한 그런 나쁜 것들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없애던지 뭔가 좀 보완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입니다. 대체 제거가 가장 좋다. 왜? 완전히 교체하는 거예요. 유해하지 않거나 위험하지 않은 걸로 바꿔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분무식이야. 그러면 이게 호흡기에 들어가겠죠? 전기 흡착식으로 바꾼다. 가연성 물질이 담긴 유리병. 뭔가 이 유리병은 잘 깨질 거 아니에요. 철제통으로 완전히 교체해준다. 효과적이죠. 바꿔주는 게 완전 좋다. 강사가 너무 못 가르쳐. 그래서 우리 간호조무사 합격률이 완전 우리 학원 너무 안 좋아. 그 강사를 바꿔야겠죠. 잘 가르치는 강사를 교체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 강사가 어떻게 그냥 뭐 노력하고 이런 거보다 아예 그냥 바꿔버리는 게 제일 좋다. 그거를 대체 제거라고 말하시면 되겠죠. 밀폐와 격리, 장벽을 놓거나 방화벽, 밀폐, 원격 장치 등을 이용해서 작업자를 격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무슨 방사능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 그러면 그 근처 가서 하면 아무래도 안 좋겠죠? 멀리서 드론으로 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원격 장치로 버튼만 누르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요 유해 인자를 관리해서 작업 환경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희석 및 실내 환기, 한마디로 깨끗한 공기로 희석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쾌적한 그런 병원 환경 조성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환기라 그랬어요. 환기. 오염된 공기의 농도를 좀 경감시켜주고 나쁜 것들을 희석시켜준다. 분해시켜준다. 이 얘기입니다. 요즘에 그 길냥이 한 마리 더 거뒀잖아요. 그 둥둥이가 이제 중성화 하기 전에 예방주사를 3번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직 중성화를 못하고 있는데 발전기가 와가지고 온 집안에 오줌을 싸고 스프레이를 뿌려요. 진짜 냄새가 장난 아니거든요. 이불을 하루에 몇 번을 빱니다. 정말 미치겠거든요. 이게 환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아직 빨래하느냐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직업병의 정의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죠. 직업병이 뭐예요? 일한다고 다 생기는 병은 아니에요. 그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생기는 병이 직업병입니다.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특정의 질병. 이게 바로 직업병의 정의예요. 이거 중요하죠? 직업병은요. 한 번 가서 일한다고 걸려요? 오랜 시간 점진적으로 발생하겠죠. 만성의 경과, 조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맨날 컴퓨터 작업을 하니까 VDT 증후군이 있습니다. 오른쪽 손 저리고요. 뭐 수근관인지 VDT인지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리고 맨날 이렇게 막 그 드릴로 뭐 자르고 하시는 분들은 귀가 잘 안 들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 특정 직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특정의 질병이 생긴다. 이게 바로 직업병이에요. 직업병의 종류는요. 바닷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 자만병, 감압병, 해녀병이에요. 고기압에 의한 질환입니다. 이게 저기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닷속에 뭐 잡으러 가요? 고기 잡으러 가죠? 그냥 그렇게 고기압에 의한 질환이다 기억하자고요. 급속히 감압이 이루어질 때 체내에 녹아있던 질소가 혈액에 섞여가지고 공기 색전증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서서히 감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스쿠버 다이버 이런 분들은요, 뭐 1년에 한 번씩 그 무슨 산소 탱크 같은 데 들어가서 이 압력 때문에 몸에 쌓인 그런 독소를 빼내는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금속에 의한 직업병, 납, 피에 관련된 거는 다 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은에 암자색의 착색이 있다. 유산, 무월경, 빈혈, 신경장애. 빈혈도 피 모자른 거죠. 무월경, 피 안 나오는 거죠. 유산도 뭔가 피랑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치은이 암자색의 색깔이야. 그런 것은 다 납으로 연결하시고요. 인쇄공, 페인트공, 축전지 이런 것들도 다 납입니다. 진동, 레이노병, 레노증후군 다 같은 말이죠. 뭐 바위를 두두두두두 이렇게 뭐 깼어. 그 진동에 의해서 이 병이 오는 거예요. 손에 감각이 이상이 있다, 통증이 있다, 창백하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방법은요. 추위에 노출되지 않아야 되고요. 이 두꺼운 장갑을 착용해갖고 이 진동을 조금 덜 느껴야겠죠? VDT 증후군 나왔네요. 장시간 컴퓨터 하면은 목, 어깨 다 정말 삭신이 쑤셔요. 경한 증후군. 눈도 피로하죠. 정신, 신경계까지 이상해집니다. 산업보건 문제 중요한 것만 짚어드릴게요. 비법서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차분하게 풀어보시고요. 근로자에게 1차 건강진단하는 목적은 뭐라 그랬죠? 건강 수준 파악해서 알맞은 작업장에 배치시키는 것이다.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 이게 이제 국가고시용까지는 아니었는데 수시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일반 건강진단이 있다.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게 일반적인 건강진단이에요. 수시건강진단은요. 어디가 아픈 사람이 수시로 받는 거예요. 천식이 있어, 피부염이 있어, 갑자기 일하다가 픽 쓰러졌어. 건강진단해야겠죠? 이것을 수시건강진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의학적 소견, 뭔가 아프면 수시로 병원 간다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산업장 근로자가 업무 도중에 원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은 사건? 뭐죠? 우리가 계획하고 다치는 거 아니다? 산업재해예요. 산업장에서 유해물질 해결관리 방법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기본적이면서 우선적이고 좋은 거는 뭐냐? 대체하는 거다. 체인지하는 거다. 못 가르치는 선생님 교체하는 거다 이거예요. 직업병은요? 일하는 사람이 다 걸리는 게 아니다.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정의 질병이라는 거, 그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병이 직업병이에요. 직업병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발생하죠. 조기 발견 어려워요. 만성적으로 경과되죠. 미나마타병의 원인 물질 메틸 수은이다. 이타이병 카드뮴이다. 안돼 이타이 카드뮴이에요. 카드 이빠이 긁었다. 저는 이렇게 암기를 했었습니다. 비중격 천공의 원인 물질은 크롬이다. 근로자의 조혈 기능장애 재생 불량성 빈혈을 가져오는 예측 물질은 유기용제 벤젠이다. 이거는 그냥 한 번만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직업병 예방하려면 작업 환경을 개선해라. 문제. 연마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직업성 난청을 예방하기 위해서 작업 시 착용해야 될 거? 난청이니까 귀를 막아야겠죠? 귀마개가 필요하다. 산업 피로에 관한 설명은 적절한 휴식과 충분한 영양 섭취로 예방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다치고 나면은 이미 힘들어져요. 미리미리 뭐든지 예방이 중요하다. 낙상도 다치기 전에 예방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산업보건 라스트로 한 번만 더 찝어 드려 볼게요. 제일 중요한 거 뭐가 있다? 산업보건의 목표는요? 근로자들아 건강해라. 그래서 생산성을 향상시키자 이거죠. 산업보건 담당 행정부서는요. 고용노동부에 있는 산업보건과예요. 건강진단을 하는 목적은요. 작업장에서 그 부적합한 근로자를 뽑아가지고 색출해가지고 알맞은 작업장에 배치시키기 위해서이다. 배치만 시키겠습니까? 뭐 자르기도 하겠죠. 산업재해는요. 근로자가 업무 도중 원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은 인명손상이나 상해가 일어나는 것이다. 스스로 노력해라. 산업 피로의 결과로 생산성도 저하되고 재해 발생 건수까지 증가된다. 대체가 제일 좋다. 바꿔주는 게 좋다.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특정의 질병이 바로 직업병이다. 피해 관련된 것은 납 때문에 생긴다. VDT 장시간 컴퓨터 이거 한 2번 나왔습니다.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드세요. 좋아요 누르면 합격.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